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다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예. 그저께는 막 더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어요. 덥다 춥다. 네. 그리고 더우면 미세먼지가 오고, 네. 추우면 또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아서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 너무합니다 이거. 예. 알아서 하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뉴스업을 평론을 해야겠어요. 우리 시사평론가들이. 네. 자, 어쨌든 본인 건강은 본인이 먼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일단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 뭐 군대 온 것 같네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뉴스화산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했네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본체 압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본체와 별체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전두환 씨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집에 본체 집이 있고 네. 정원이 있고 그 별체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네. 보면 이제 범인 외의 사람이 가진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몰수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살펴보면 별채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의 처남이 뇌물 일부를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낙찰을 받았고 또 전 씨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예.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2013년에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압류 대상이다. 이건 압류 대상이고. 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본체 같은 경우는 소유권 취득을 굉장히 오래전에 1969년에 했고 이 네. 법상으로 어떤 재임 기간 중에 한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외가 되고 또 정원 역시도 명의 이전이 1982년에 장남 전재국 씨한테 명의가 이전이 됐고 네. 또 이모 비서관으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법상의 불법 재산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예. 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밝힌 것은 추가로 또 밝힌 게 있는데 국가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예. 이 본체나 정원이 차명 재산이라는 걸 증명을 한다면 예. 소유자 명의를 전두환 씨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시 명의로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체의 경우에는. 네, 명의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예. 이제 그때 그 뇌물을 받거나 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재산은 아니다. 예. 라고 이게 판결한 거죠. 명의는 뭐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제 이순자 씨 명의로 이제 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과정에서 주장한 것은 연희동 자택은 이제 장남인 전재국 씨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또 결국은 뇌물이 유입돼서 마련한 부동산으로 검찰은 판단을 해서 네.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편 건데 네. 이제 재판부는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참 법률 용어가 나오면 참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자, 이거는 뭐 검찰은 분명히 이건 전 씨의 재산이라고 보고 네. 압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재판에서 뒤집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 씨 측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이 반응 한번 음성으로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당연한 판결을 한 거다. 예, 그러고 불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그냥 뭐 평이한 입장이라고 보는데도 왠지 듣기에 좀 불편하네. 네,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 정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 1980년대 민주정의당 생각도 나지만 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네.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게 법리에 따른 것이고 예. 또 뭐 이론의 여지가 있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볼 만한 문제라고 봐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평등에 맞느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것이 예를 어떤 들면 점에서요?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가 쟁의 행위를 했다가 손배가압류를 당하는 사례 굉장히 네. 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판결하지 않죠. 아니 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쟁의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 네 재산이면 다 압류한다 이거지. 네. 예, 쟁의 전에 발생한 재산이니까 압류하지 않고. 예,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재산은 압류한다. 이런 기준은 노동자한테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는 기준이 다르네요, 이거. 네. 거기다가 이제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제도의 가혹성까지 네. 다 합쳐서 본다면 어쨌든 뭐 각각의 법을 떠나서 전반적으로는 불평등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이 전두환 씨 관련 뉴스의 본질은 쩐의 전쟁이다. 쩐의 전제. 쩐만 남았다. 그리고 쩐으로 촉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쩐두한 뉴스네요, 그러면.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하지만 제 입으로 하면 아재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대신해 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네. 전두환의 쩐에 대한 쩐의 뉴스. 네, 라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 전두환 씨 처벌 과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1997년에 전두환 씨가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네. 뭐 처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이 사면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함으로써 이게 처음에 이루어진 건데 사실 씁쓸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줘야 이 소수파 정권으로 출범한 김대중 네. 정권이 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를 서형 선고한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용서한다고 본인도 그랬어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용서가 뭐 본인의 어떤 가톨릭 신앙이라든가 이런 네. 뭐 성격이라든가 여기서 연유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나에게 너무나 불리한 정치 환경이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그 어떤 5.18 학살이라든지 네. 독재라든지 여기에 대한 심판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여론이었었는가 그 굉장히 확고한 다수였는가 이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네. 돌아보면 집권도 DJP 연합으로 한 것이었고 초창기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마 TK 출신의 거물 정치인이었 김중건 씨를 영입하지 노태우 않았습니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 점에서도 소수파 정권의 한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전 씨가 처벌을 받은 것도 사실 큰 혐의는 12.12 쿠데타, 5.18 이 문제였을 텐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네. 여기까지 가기 대단히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도 겨우겨우 그 당시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남아있는 것은 다시 사실 5.18이나 12.12 문제로 전두환 씨가 뭐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 다시 쩐이다. 네. 비자금으로 시작해서 비자금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부분만큼은 엄정한 법의 집행을 보여주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씨 죄상을 아는 많은 국민들 이런 식으로 아직 압류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네. 이게 97년도 판결부터 시작해서 23년째 지금 전두환 뭐 재산을 찾는다, 또 뭐 압류를 한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역사적인 매듭을 왜 못 지냐 이러면서 상당히 또 분노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법 집행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답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정통적으로 제대로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전두환 씨가 이제 옥 밖에 있는데 옥 밖에 있는 그를 살아있는 교재로 삼아야 한다. 살아있는 그라운드 제로. 이 미국의 그라운드 제로라고 9.11 테러 때 무너진 현장을 저 갔다 왔습니다. 네, 보존도 돼 있고 막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의 집권을 막지 못했고 그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작업. 이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역사적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심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만큼 또 다시 솟아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뉴스 빙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곧 방출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다음 달에 내리겠다는 소식이네요. 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설명하셨네요. 네. 끝났습니다, 뉴스는. 네. 뉴스가 끝나버렸네요. 음악 틀어야 됩니까? 네. 이게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뉴스에. 근데 비밀이 있지만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비밀이 궁금합니다. 무슨 비밀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비밀이 뭘까요? 네. 삼중 수소가 그 오염수에 섞여 있다 그래요. 거기서 방사선이 나온다. 요것이 어떤 영향이냐 뭐 이런 부분들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 안 된 거 이런 비밀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비밀이 많은데 그럼 왜 이러는 거냐? 네,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주한 일본 대사관이 브리핑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방류 시기 결정을 일본 외교 당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내에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도쿄올림픽 이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수증기 방출보다는 역시 해양 방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게 네. 이제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영어 약자로 ARPS, 알프스라고 그냥 부르는데 네. 이 장치를 여과해서 저장 탱크 안에 넣어서 지금 쭉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저장 탱크를 유치하는 이 땅의 넓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네. 2022년 여름이면 이게 꽉 찬다. 그래서 이제는 방출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해양 또는 수증기 방출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고 처리를 IAEA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은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팩트는 이미 방류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다음 달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거냐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방류를 한다는 것에 가까운 방류를 한다고 확언하지 않는 방류를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면서 네. 네, 시사평론가 일을 네. 하는데 네, 아마도 해양 방류를 하는 쪽으로 계속 상황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겠죠. 하지만 또 방류를 합니다라고 말하기엔 여러 가지 부담이 또 있는 상황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 속된 영어로 간본다고나 할까? 주변국 눈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주변국 눈도 있지만 또 국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여튼 눈치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일본 내에서 어민들도 이거 찬성할지 의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지만 찬성을 안 하겠죠. 당연히 네. 찬성을 안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이 알프스라고 부르는 이 기계를 통해서 이 네. 정화를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사님 같으면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정화를 했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 뭐 어디부터가 안전하고 어디부터 유해한가 이거를 기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기준치도 굉장히 뭐 어떤 과학적인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예. 예, 심지어는 저는 기분 탓 이런 것도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린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린피스라는 단체에서 이제 검증을 한 적도 있는데 완벽히 정화는 안 되고 심지어 이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게 남는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는 야 그러면 2번 정화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못 믿는 거죠. 이 일본 내 어민들도 그래서 이 동북부 지역의 어민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해양 방류할 경우에 누가 그러면 이 동북부 지역의 해산물을 사 먹을 수가 있느냐? 예. 굉장히 우리의 어업에 타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뭐 시민단체 이름이 바다를 뭐 이렇게 소중히 하는 뭐 소중히 더 이상 뭐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사실은 반발이 국내적 반발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독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걸 희석한다거나 다른 조치로 해서 수치를 조금 낮춘다는 의미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대목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삼중수소의 경우는 네. 이번에 이제 일본 외교당국도 삼중수소는 다 처리하지 못한다. 네.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삼중수소는 뭐 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리고 최대한 희석을 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춰서 방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절대량은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경주의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소변 검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방류를 했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자, 관심사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뭐 이거 방류 결정하면 네. 바로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굉장히 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우리는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지금 실증이 안 돼 있는데 네. 다만 일본 사람들이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카나자와대 후쿠시마대가 2018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2011년 사고 이후에 원전에서 나온 이 오염수가 대부분은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일부는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동해로도 유입이 됐다. 네. 이걸 볼 때 방류 1년이면 단기적인 영향은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영향은 한 4, 5년 지나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본 학자들의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라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다만 그래도 정확한 예측은 일본 정부가 뭘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 내용을 보고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뭐 얘기는 있습니다. 자, 이걸 방류를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 주변국과 협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역시 돈이겠죠. 이게 뭐 굉장히 정화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까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저장 탱크를 채워서 이제 계속 땅에다가 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다가 저장 탱크들이 계속 만들면서 채워놓고 있는 건데 네. 그 땅을 계속 뭐 늘려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돈의 문제에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도 것이고. 쩐의 전쟁이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결국은 쩐이면. 패로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긴박함 이런 것도 그렇죠. 같이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북부 지역의 경제의 부흥이라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이 일본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동북부 부흥인데 이 동북부 부흥을 하려면 이 원전 사고는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끝냈다. 네. 해결 났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치르고 도쿄올림픽의 파장 영향으로 이렇게 와하는 이런 부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거꾸로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그건 내부의 계산이라고요. 그렇죠. 그 일본 그렇습니다. 정부의 내부의 계산인데 그렇습니다. 또 주변이 반발할 수도 또 있는 이 문제니까. 동북부 지역이라는 데가 좀 가난합니다. 그래서 네. 관광업, 농업 이런 문제도 있고 일부 첨단 산업 문제도 있어서 더 이러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이 총리가 당내 기반이 약한데 특히 동북부 부흥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하던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이걸 해주면서 또 자신의 또 기반인 동북부 지역, 이 아키타현 출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기반을 넓히는 의미가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 빼놓고는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죠. 잠시 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세 번째 뉴스 화상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이 김해 신공항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건강 검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건강 검진. 네. 좋습니다. 제가 해주세요. 검진을 할 실력이 안 됐는데 검진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검진을 검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검증위원회가 검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건데 네. 이 발표 내용 때문에 좀 뭐 청취자분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검증위에서 밝힌 거는 우리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낸 게 아니다. 그 뉴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또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어떻게 봐야 결론은 돼요? 자꾸 자가 발전된 것이고 우리는 네. 그냥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김해 신공항 주변의 산악 지형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산을 없앤다면 네. 기본 계획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 정도 내용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보면 이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네.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국토부의 수요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를 대비했을 때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네. 보면.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위가 우리는 과학기술적 문제만 검토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해 내에서 좀 아이를 가지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옆집에 가덕이 내에서 야 우리 애가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상황이라고 이게 볼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 의사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사가 이미 병이 들었다. 그래서 보수 이게 제가 한 언론이나 얘기 아닙니다. 네,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검증위가 상당히 이제 김해 신공항 안을 유지하는 결론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 정부 여당이 가덕도를 막 밀어붙이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네. 갑자기 내부에서 기류가 바뀌어서 그 심지어 예. 검증위원들의 일부는 여기에 상당히 크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정쩡한 결론을 내놓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일각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신공항 얘기만 들으면 공황 상태에 빠져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저 멘트 할 뻔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로 짜개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며칠 총리 사이에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의 건강 상태는 며칠 사이에 한없이 늙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거 들어보시죠. 검정위원장이 가덕도 가짜도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도둑질을 하더라도 좀 안 들키게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어수룩하게 아마 감사가 반드시 따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방금 이게 의사가 병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검증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가덕도에 가짜도 논의한 적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당 네. 내 사정도 어지럽습니다. 부산 그렇죠. 경남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증 과정도 안 따져보고 그러면 어떡하냐 질책까지 했다라고 하고 이게 와, 보면 민주당보다도 빨리 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수 민주당은 있죠. 내겠다고 우리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낼게 하고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한 6명 정도가 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지역구가 대구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쪽 인사들 굉장히 술렁술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예측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무너졌냐? 묻고 더블로 가. 네. 이게 뭐냐면 그래 신공항 가덕도에 만들자. 이렇게 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대구공항도 국비 지원해다오. 아하.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 가덕도 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밀양 신공항 어때? 이런 식으로 밀양 대 가덕도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시나리오. 하나 더 밀양 있습니다. 공항. 공항 말고 다른 거라도 줘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아니, 요구가 국회에서는 그렇죠. 그런 거래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마쿠에서. 역시 잘하시네요. 정기국회 앞두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마쿠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옛 식구가 명약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허.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아하. 홍준표 의원이 바로 묻고 더블로 가의 대표 주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4대 관문공항을 만들자. 어허. 인천국제공항, 무안공항, 대구신공항, 가덕도 이것도 하자. 이 잘 보면 생각해 보면 홍준표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민중가요 중에 나는 남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뭐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너무 어렵네요. 지금 가사가. 홍준표 의원의 태도는 나는 TK 사람이 아니요. 나는 PK 사람이 아니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홍준표 역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거의 기본 공항이네요. 전국에 공항을 다 주자. 그리고 네. 모든 공항에 국비를 투입하자. 네.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도 그겁니다. 가덕도 공항 인정해주고 TK 공항에도 이 대구 경북 특별 신공항에도 통합 신공항에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본 공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쩐의 전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쩐의 전쟁 많이 나옵니다. 김종인 대 주호영 혹은 TK 대 PK라는 구도에서 홍준표 의원이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부풀릴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참새가 방앗간 지나갈 수 없죠. 네. 자,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 건강 상태 어때 보입니까? 팔팔합니다. 팔팔하다.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유력하고 여론조사도 최근에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공항 논란이 변수가 됐다고 보세요?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더 자신감 얻어서 날개를 다른 겁니까? 신공항을 더 추진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음흠. 네,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 네. 얼마 안 있다가 백태클을 하다가 퇴장당했던 그런 아픈 일이 역사가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벌써부터 이제 공항을 이름을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 뭐 김대중 공항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 지지층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불안해 보이는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민심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네. 보통 뭘 해준다고 했을 때는 기대를 하지만 해주는 게 확정됐을 때는 그러면 나 딴 데 찍어도 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민주당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대구 경북 여론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과거 사드 배치 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대구 경북 여론이 돌아선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네, 그때 칠곡 성주 이렇게 국한된 지역이긴 했지만 사드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론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결정에 제일 먼저 반대하신 분들이 네, TK의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방 의원들 역설입니다. 탈당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총선 때까지는 계속 이 문제가 지방선거를 넘어서 오히려 범지역적으로 영남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우리가 모두 이런 어떤 건강부실의 징후에 대해 가지고 예방을 잘해야 될 텐데 예상치 못할 변수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예전에 정부에서 결정했던 2번 결정했던 것을 엎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철저한 검증, 열려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 원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무리수를 쓴다면 네. 그리고 무리수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산다면 월성 1호기 감사라든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이런 것들이 또 외부에서 감사원이나 검찰이라는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신공항 문제도 수사할지 모른다. 네, 신공항 타당성은 제가 수사하지 않겠습니다. 아, 의원님 제가 언제 비행기를 탑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과연 가덕도 신공항은 그래서 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만들어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생로의 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